2019년 8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과 함께 나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가입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대한 의혹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에게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다. 2017년 5월 내가 민정수석이 되자 정 교수는 보유하고 있던 개별 주식을 매각했다. 나의 오촌 조카가 정 교수에게 보유한 자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라고 제안하자 오랫동안 자신의 투자 자문을 해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의논한 후 오촌 조카가 권유한 블루펀드에 돈을 넣었다. 이는 공직자 재산신고 항목에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가정경제는 정 교수가 거의 다 결정하고 운영하던 터라 나는 상세한 내용은 몰랐다. 언론과 야당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를 집중 공격했다. 8월 14일 당일에는 펀드 약정액이 재산 신고액보다 많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이 펀드 약정액은 모두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다.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사모펀드를 가입한 이유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편법 상속하기 위함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의 주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고 증여세를 피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가장 악의적인 것은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의 광급공사 숫자가 급증했고 내가 민정수석으로서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였다.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검사 출신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같은 주장을 하자 검찰은 8월 27일 웰스 CNT 본사와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보도 출처는 검찰의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급공사 개입 의혹은 결국 나는 물론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도 들어가지 못한 허무맹랑한 것이었다. 9월 3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사실상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해서 밀어줬고 조 후보자는 대선 준비를 위한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다 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9월 24일 페이스북에 조국 펀드는 대선 당내 경선을 위한 정치자금이라는 글을 올렸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후 대선 자금 주장은 사라졌지만 권력형 비리 프레임은 급속히 확대 재생산되었다. 2019년 9월 26일에는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가 페이스북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체들로부터 빼돌려진 돈 수십억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 장관은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라고 썼다. 이후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정경심은 조범동의 공범이다. 권력형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며칠에 걸쳐서 몇 명이 밤샘 분석했다. 조국 펀드에서 사라진 15억 행방이 묘연한데 조국도 몰랐을 리가 없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이에 더해 2019년 10월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진보 성향 단체는 내가 문제의 사모펀드를 통해 뇌물 1차 고발에서는 66억 5천만 원, 2차 고발에서는 115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를 고발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참여연대 소장도 권력형 범죄로 판단한 조국펀드라는 사설을, 중앙일보는 조국펀드 둘러싼 권력형 범죄 의혹 철저 수사하라 라는 사설을 내놓았다. 이렇게 사모펀드 의혹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나는 어느새 민정수석 시절 불법적으로 돈을 모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검찰은 오촌 조카 조범동과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수시로 사모펀드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료, 친구, 지인 일부도 나를 의심하고 비난한다는 말이 들려왔다. 서글펐다. 어떤 진보적 지식인과 진보 언론 기자는 내가 민정수석을 마치고 고향 부산에 가서 친구들과 부산 경남 지역 소주인 대선과 좋은 데이를 마시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거론하며 조국이 대선 출마하려고 사모펀드 들어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했다.
어이가 없었다. 공개적으로 조국 펀드가 아니라고 말하며 나선 사람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신장식 변호사, 아주경제 장용진 사회부장과 김태현 기자, 그리고 조국백서 참여필진 등 소수였다. 이들은 문제의 펀드 실질 운영자는 주식회사 익성이라고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대다수 언론은 받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문자 강남 건물 주입금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 문자를 수시로 부각했고 언론은 받아썼다. 피의자에게 도덕적 낙인을 찍기 위한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보도의 재판이었다. 당시 변호인단은 해명문을 기자들에게 발송했지만 반응은 미미했다. 이번 기회에 다시 밝힌다. 정 교수는 부모님 별세 후 오빠 동생과 함께 한국호텔 지상 2층 지하 1층의 낡은 건물과 대지를 공동 상속받았다. 이 점에서 정 교수는 이미 건물주다. 정 교수는 노후 자금으로 이 건물과 대지를 팔아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 동생과 공동으로 강남의 건물을 장만하고 죽어도 옮기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문제가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건물주라는 부정적 낙인을 계속 찍어 정 교수를 무력의 화신으로 몰고 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 했다. 2020년 6월 30일 오촌 조카 조범동의 제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는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나난의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다. 조범동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29일 조범동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도 이 점을 재확인했다. 조범동 항소심 판결문 중에는 이런 판시가 있다.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익성, 이봉직 등에게 간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다. 김어준, 신장식, 장용진, 김태현 등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지금 익성 관계자는 불기소 상태다. 이는 검찰 특수부 수사 기법이다. 익성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다. 예컨대 입법 로비 사건에서 검찰에 적극 협조하면서 정치인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진술한 서울예술종합학교 김민성 이사장은 신계륜, 김학용, 김재윤 세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불구속 기소되었다.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부는 정 교수에게 입시비리 등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 4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사모펀드 관련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의 판결이 나왔을 때 대부분 언론은 조국 조카 유죄라는 제목을 달았을 뿐 권력형 비리 아니다, 정경심과 공모 없다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은 제목으로 뽑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조국 펀드라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토록 권력형 비리 프레임을 강조하고 전파하던 이들은 이제 무슨 말을 할까? 목표한 바를 이루었으니 알바 아니다 하면서 웃고 있지 않을까? 한편 2020년 11월 5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형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축창가를 올리며 일본 정부를 비난할 때 정 교수는 반일 테마주를 매수했다 라고 비난했다. 언론은 이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반일 테마주를 샀다는 것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밝혀두고자 한다. 애초에 나는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기에 무슨 얘기인가 확인해 보았다. 검찰이 최후 변론에서 거론한 주식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연히 검찰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1. Y화학 8월 16일 총 백주 약 150만원,
메이프 8월 29일까지 모두 매도 22,500원 수익. A산업 8월 19일과 8월 21일 총 2,000주 약 600만원. 메이프 8월 27일까지 모두 매도 35만 2,500원 수익. 당시 정 교수는 증권 전문가인 지인에게서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을 거래했다. 첫째, 정 교수의 주식 매입은 내가 2019년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다. 둘째, 당시 정 교수는 그 주식이 반일 테마주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고 추천자 역시 반일 테마주라고 추천한 것도 아니었다. 셋째, 이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총 37만 5천원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강남 건물주의 꿈 문자를 공개해 도덕적 비난을 가한 데 이어 최후 변론에서 다시 한번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고 한 것이다. 남편은 축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다. 참으로 얍삽하다. 언론은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의 주장 받아쓰기를 했다. 개탄스럽다. 근대 형법의 최대 성과는 법과 도덕의 분리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끊임없이 도덕 프레임을 작동시켜 나를 망신시키려고 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8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기도 전에 윤석열 총장은 당정청에 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유시민에 알릴 레오에서 장관 지명일인 8월 9일과 첫 압수수색이 있던 8월 27일 사이에 윤 총장이 청와대 바깥의 모인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밝혔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얘까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윤 총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도 유사한 주장을 여러 차례 전달하며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2019년 8월 27일 압수수색 당일 오후 윤석열 총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 라며 조국 불가론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나 역시 장관 후보 기간에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 측은 압수수색 전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 이후 이 관계자는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대학 1년 후배인 조남관 검사장 등이 그즈음 나에게 연락해 우회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다. 윤석열 총장과의 교감 속에서 전화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왜 윤석열 총장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사모펀드가 나의 권력형 비리 증거라고 확신했을까? 2006년 대검 중수부 재직 시 론스타 사건 수사 경험에 기초해 직관적으로 확신했던 것일까? 아니면 자타공인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검찰총장의 문과기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있던 김유철 검사 등 복심 검사들의 분석 보고가 있었고 이를 그대로 믿었던 것일까? 현재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오래전부터 첩보 수집과 내사를 거쳐 시작돼 보도의 프로젝트라는데 이견이 없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도 전에 내사를 진행하고 낙마 작전을 썼는지 아니면 사모펀드 관련 보고를 듣고 민정수석이 어떻게 사모펀드로 돈을 버나 라며 공분이 일어 순정한 마음으로 수사를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떤 경우든 당시 윤 총장은 사모펀드는 조국 것이다 라며 대통령에게 조국 불가론을 전달하게 했고 나의 목에 겨눌 수사의 칼을 꼽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검찰은 나와 내 가족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로 배당했다가 특수입으로 재배당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압수수색 일주일 전부터 강제 수사를 준비했다.
이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8월 27일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내가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8월 27일 멜스 CNT 본사와 대표 자택 압수수색 이후 언론에서 광급공사 개입 보도가 사라졌음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접지 않았다. 상관이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잘못 건드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받는 것을 피하려고 나와 내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로 나아갔다. 멸문지화의 문을 연 것이다.